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대의 명분을 따르다가 실리를 사실은 잃은 것이고, 탄소 중립을 어설프게 하면 이런 이제 우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어둠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워낙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복판에 지금 중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와 방향을 좀 알아보고 싶을 때, 이럴 때 바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명서 소장님 모셔야 되죠.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이 헝다 사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부동산 기업인 헝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헝다에 남은 이슈들도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인지가 궁금한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부채가 350조 원 되니까 이거 큰일이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사이즈를 너무 약하게 본 거고요. 경기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조 정도라고 1조 9천 정도가 헝다의 부채인데, 중국 전체 대출한 기업 부채가 한 304조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0.7%? 그래서 0.7%가 날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계가 온다, 이것은 조금 넌센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럴 때, 이미 헝다 문제는 6월 달에 전 세계 3대 신평사들이 이거 네거티브로 다 평가를 했고, 9월 달에 부도 평가를 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아직 보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스럽고 터지면 어쩔까 하는 건데, 그 불안감을 중국 본토가 느끼는 것하고 외국인이 느끼는 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게, 헝다는 본토에 상장이 돼 있지 않고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헝다그룹 전체가 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헝다가 부도 나면 외국인들이 대거 손해를 보는 것이고, 중국 본토는 이제 대주주만 손해보는 거죠. 근데 헝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대주주가 7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지분율이 아주 높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헝다 문제는 그 시자인 회장의 오판이 부른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이에요. 지금 헝다는 2014년에 부동산 경기 나쁘고 정부가 규제했을 때, 모두가 움츠렸을 때 헝다는 왕창 이제 질러가지고 2016년, 17년에 이제 대박을 낸 거죠. 그래서 2017년에 포브스 부자 랭킹에서 1등이 마윈더 마하통도 아니고 헝다그룹의 시자인 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2014, 15년에 그 불황에 투자해서 먹었던 그 기억을, 이거를 이번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때도요? 그렇죠. 네. 정부가 이제 돈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2020년부터 이제 부동산 투기 조심해라, 부채 늘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몸조심을 한 거죠. 근데 헝다는 반대로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부가 아주 결정적인 이제 카드 3장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레드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채 비율 350% 넘지 마라. 두 번째는 단기 부채가 100%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찰이 요게 1년 안에 들어오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비율 1 넘으면 안 된다. 이 3가지를 레드라인을 넘으면 대출을 중단시킨다. 근데 헝다하고 우리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마냥 녹지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녹지그룹. 요 2개가 거기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회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다 그걸 지키거나 해서 이제 해당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든지 가격의 폭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헝다그룹의 회장이 상황 오판을 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역주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주행을 하면 뭐가 되냐면,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400%, 500%, 이제 헝다도 한 700%까지 가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 땅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제 공매를 하는 땅을 빨리 사서, 돈을 왕창 빌려서 빨리 사서 빨리 집 지어서 빨리 이제 파는 거, 소위 말하는 턴오버를 높이는 것이 수익의 핵심이에요. 헝다가 그걸 잘했어요. 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땅을 무조건 사는 이 전략이 이번에 거꾸로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은 왕창 샀는데, 그러면 집을 빨리 지어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집질 돈을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딱 걸린 게 바로 흥다 문제고, 판타지아 그룹도 또 부도났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이제 줄줄이 사탕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흥다 같은 경우가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랭킹 3등 정도 합니다. 근데 판타지아는 뭐, 박 기자는 우리나라 도급순위 67등 하는 건설회사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당연히. 뭐, 가지도 없을도 네. 모르는데, 판타시아라는 회사가 중국 도급순위 60등에서 70등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한 200억 조금 넘고 자산 규모 한 1000억 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중국 전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판타시아 매출액은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급순위 6, 70에 되는 회사 하나가 부도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3등 하는 회사, 67등 하는 회사가 2개 부도났다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의 침체거나 또는 이게 이제 신용위기, 금융위기로 온다? 이건 이제 엉터리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 같은 경우도 리만 하나만 무너지고 끝날 줄 알았다가 이 연준이 이제 실수를 해서 엄청난 금융위기로 왔잖아요. 혹시 이제 헝다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가격이 괜찮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이든 뭐 경매나 공매 이런 걸로 나오게 되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급순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워낙 부도가 없었으니까 그동안 부도라는 것 자체가 아주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다 보니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네? 중국은 이제 다 통제된 경제라 부도 안 날 줄 알았는데 난단 말이야? 라는 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리만 사태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제 부도가 안 났냐고 그러는데 부도난 회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도 일부를 부도를 내고요. 그래서 그 부도를 내는 것은 이제 경고 사인을 주는 거죠. 근데 민영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네 번째로 큰 항공사가 해남항공인데 하이난항공인데 그 부도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가 화샤싱포라는 부동산 회사인데 이것도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왜 이제 전 세계의 메이저 신용평가사들이 다 부도라고 하는 회사를 아직도 부도를 안 내냐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데, 이 중국 정부가 보는 것은 은행 대출이 얼마가 있냐, 이걸 보면 1조 9천억 중에서 은행 대출은 6천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도나는 건 아니고, 얘들이 이제 그 하청 회사들 납품 대금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9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부도가 나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이게 이제 은행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도를 안 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그 사이에 이제 해남항공이나 그 화샤싱푸 같은 민영 대기업이 부도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뭐를 하지 않겠냐, 왜 이거 부도를 안 내냐 그러는데 중국은 이게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지방성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감독원이나 뭐 이제 우리 같은 발개위나 뭐 이 기획원이나 이런 데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맨 먼저 하는 것은 그 자구 노력을 시켜요. 그래서 있는 거 팔아가지고 부채를 최대한으로 줄이게 만들고 그걸로 부족했을 때 2단계가 뭐냐고 그러면 지방성 정부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지분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부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고 그러면 지방정부는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구조조정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우리는 이제 은행이 되잖아요. 네. 중국은 은행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예를 들면 광동성 정부가 또는 선전시 정부가 이게 주체가 돼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조정에서 핵심은 뭐냐고 그러면 자기가 돈 조금 집어넣고 일단은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대주주 지분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자인 회장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채권자들 채무 조정을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1조 9천억 되는 채권 중에서 어차피 부도는 너 못 받지 않냐. 30% 50% 탕감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출자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도 위험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전략적 투자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이걸 모셔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국의
국유가 아닌 민영 대기업의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남항공 같은 경우도 해남 성정부가 이제 들어갔고 네. 거기에 이제 지분 정리하고 부채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3의 투자가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헝다 문제는 아까 말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1단계에 일단 있는 돈 가지고서 부채를 최대한으로 줄여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언제 끝나냐 그러면 선전시 정부나 또는 광동성 정부가 관여를 했을 때가 이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제 정확한 시그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신용위험으로 가냐 또는 이게 이제 중국의 금융 리스크로 오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투자가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 안에서는 헝다 문제 거의 제가 매일 뉴스를 체크하지만 그거 몇 달 전에 나왔지 지금은 거의 그 언급이 되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나라가 금융위기, 신용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네.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주가, 환율, 금리. 아, 주가, 환율, 금리.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서방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연쇄적인 부도로 인해서 신용위기, 은행위기로 간다고 하면 주가가 폭락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주가는 빠지는 것 하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상향이에요. 네. 두 번째 환율. 그럼 이제 이게 그게 불안하면은 외국인들이 대거 돈을 빼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환율이 이게 대폭 절하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중국 환율은 7.13에서 계속 절상이 돼서 지금 6.5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돈을 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보면 아마도 은행이 저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채권금리나 콜금리가 이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최근 뭐 6개월 동안에 중국의 채권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콜금리는 뭐 2%대에서 그대로 옆으로 횡보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게 연쇄적인 부도로 금융위기, 신용위기로 이제 이어진다고 하면 금리가 맨 먼저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금리가 왜 안 움직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대출에 홀랑 다 부도난다고 해도 0.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크지 않다는 거고 환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거 자금 유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주주의 오판이 부른 역주행 사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주가, 환율, 금리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영향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언론은 어쨌든 헝다나 이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블룸버그 통신, 뭐 어쨌든 미국을 대표하는 어쨌든 언론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헝다보다 이 전력난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이 정말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한 상황인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탄소 중립을 어설프게 하면 이런 이제 우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전력 부족 문제는 진짜 전력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지방 정부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시켜서 그러냐 그럼 그 후자예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 전력을 탄소 중립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에너지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정부의 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발을 맞춰야 되는데 네. 이게 엇박자가 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뭐냐 그러면 그 미중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바이든이 등장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뭐 유엔 총회 뭐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지만 우리는 인류가 같이 살아가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뭐 좋죠. 아젠다 좋고.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는 싸우는 건 싸우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 거기서 첫 번째 주제로 뽑은 게 뭐냐면 기후협약 탄소 중립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는 이거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는 것이 전 세계 CO2 발생량의 31%가 중국이 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폼나게 우리는 이제 2030년에 탄소 중립 가고 2060년에 탄소 제로를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매년 그 두 가지 기준을 아까 이제 그 대출에서 세 가지 레드라인을 만들었듯이 중국 정부가 에너지 사용에서 두 가지 레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뭐냐면 전체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네. GDP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GDP 한 단위당 이 에너지 사용량, 이제 뭐 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이게 얘들이 이제 최근 5년간을 보면 항상 초과 달성을 했어요. 네. 근데 2019년에 이게 한 3몇 %를, 3.5%를 목표를 잡았는데 2.6%를 목표 도달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목표고 뭐고 이제 이거를 거의 못 줄인 거죠. 그렇죠. 네. 대략 한 그랬겠네요. 3% 정도 이제 줄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0.1%밖에 못 줄였어요. 근데 이제 2021년 들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폼나게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면은 중국의 이 단위당 에너지 감소폭이 마이너스 0.1까지 올라와요. 거의 못 줄였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주석이 폼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이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경제기업은 발개위가 지표를 31개 성에다가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총량을 얼마나 줄였냐고 에너지 단위당 이제 얼마를 GDP 단위당 얼마를 줄였는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서 31개 성을 점수를 매긴 스코어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왔고 3분기에 평가를 했는데 2분기까지 평가를 했더니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다 빨간불이 들어온 놈이 8개가 있어요. 네. 9개가. 네. 성이. 네. 그렇죠. 성 단위로. 네. 그 중에서 하나, 둘 중에 한 개만 걸린 회사가 10개가 있고요. 그래서 네. 19개 성이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2022년이라는 해가 중요해요. 2022년은 중국이 이제 그 시진핑의 2기 정부가 끝나고 중국은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뭐 장관들이 우리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바뀌지만 중국은 장관이 5년에 뭐 신상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관 후보가 누가 되냐면 31개 성시의 성장이나 당서기들이 이제 중앙의 25개 부처의 장관으로 승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 전 세계를 대놓고서 이제 상대로 이제 우리 이런 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평가회가 2021년이고 2021년에서 정부가 낸 그 가이드라인을 못 맞추면 이건 승진하고 무조건 멀어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탄소 중립을 하거나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것은 첫 번째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철강, 뭐 시멘트, 알루미늄 뭐 이런 산업을 갑자기 에너지를 줄일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감 설비가 들어와서 이게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3개월, 6개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말은 맞지만 지방성의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3분기, 4분기에 숫자를 못 맞추면 승진이 멀어지는 거죠. 근데 숫자를 맞추는 방법은 뭐냐?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발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극단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이 산업에다가 제한 송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토탈리 이제 숫자를 바로 줄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9월 달에 특히 심각해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3, 6, 9, 12 분기 단위로 이걸 체크를 해요. 그러다 보니 9월 말에 이걸 마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리하게 발전을 제한하고 송전을 제한시켜버린 거죠. 근데 어디다가 그렇게 이제 제한을 했냐 그러면 이 19개 성, 그래서 2개가 다 걸린 성 그 9개하고 1개만 걸린 성 10개 성, 요 지역에 있는 성장들이 이 송전 제한 또 이제 그 생산 제한을 2개를 같이 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어둠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중국 전역이 암흑천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점수평가제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 도달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지방정부 액션이 뭐 중앙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 대책이 있다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고가 터진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석탄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석유값도 오르고,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까지 파급돼서 지금 인도도 지금 전력 생산을 잘 못하는 상황이 돼서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중국에서 전력 생산을 제한했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네.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중국은 이 전력 생산을 줄이려고 뭘 하면 되냐면 석탄 생산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석탄까지도 생산을 줄였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년 석탄을 한 2억 톤 정도씩 줄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억 톤 가까운 생산 캐파를 줄였고, 중국이 이번에 석탄 부족이 전력 부족으로 오고 전력 부족이 생산 부족으로 오는 이 메커니즘 상에서 보면 이 석탄 생산 자체를 줄여놓는 정책을 쓴 거예요. 탄소 중립을 하려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석탄 가격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약간 정책이 안 맞는 게 호주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잖아요. 근데 자국의 석탄 생산량을 줄이면서 호주 것도 금지해버리면 이건 그래서 그게 자국 건 이제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점이 네. 얘들의 정책 우선순위가 이것이 지금도 중국이 전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탄소 중립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네. 들면 탄광을 관리하는 부처하고 발전을 하는 부처하고 네. 이게 서로 부처가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엇박자가 난 건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억 톤에서 20억 톤을 생산하는 석탄 이 생산을 네. 이것을 이제 CO2 줄이려고 이거 생산을 제한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탄광을 그걸 이제 정지를 시키거나 이제 폐광을 해버리거나 요걸 했다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중국이 연간으로 생산하는 석탄이 한 19억 톤에서 20억 톤 정도 돼요. 근데 중국 전체로 이제 수입하는 양이 한 1억 9천만 톤 정도 됩니다. 거의 한 7%에서 10% 정도가 수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뭐 언론도 보면 중국의 최대 수입국인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가장 많이 석탄을 수입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호주는 한 2등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전쟁하는 바람에 수입을 중단한 거죠. 그러면 전체 수입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니까 3%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영향인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호주로부터 수입을 빵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고 보면 작년 1월부터 8월하고 금년 1월까지 8월 보면 수입량이 마이너스 10.6%밖에 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준 금액 자체가 이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호주로부터 수입을 안 해가지고 중국의 전략 대단이 왔다는 것은 이제 느낌으로 그렇다고 하는 카드라고 팩트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까지 전력난까지 겪으면서 어쨌든 그건 뭐 일단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송전 제한이나 생산 제한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미국에서 온갖 양적 완화하고 별짓을 다 해도 중국에서 세 개의 공장을 자처해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역할을 바꾸면서 이게 미국 경제나 다시 또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 경제를 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을 제한하게 되면? 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좀 다르냐 그러면 중국이 석탄이 없어가지고서 이게 이제 생산을 못하고 전력 발전을 못하는 거냐 이러면 문제가 돼요. 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부처 간에 이제 손발 맞추기가 엇박자가 나는 데서 이게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제 7월 달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8월 달, 9월 달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폐광시켰던 광산을 다시 다 지금 재개를 시켜요. 근데 네. 그것이 광산 한번 문 닫았다가 다시 열려고 하면 짧게는 한 달, 많게는 네, 몇 달 이상 걸리겠죠? 6개월 시간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가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뭐 그 중국이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력 석탄 생산 감축이 전력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전력 생산이 화학,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이제 생산을 못하니까 화학하고 철강하고 알루미늄하고 석탄 가격을 사상 최고로 폭등을 시킨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석탄 생산량을 이걸 CO2 생각 안 하고서 증산을 시키면 네. 순차적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한 이제 에너지 위기 중국발 이것은 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가 이미 이것이 문제가 지방 정부의 헛발질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걸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해법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은 갈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들 딴에는 잘한다고 디테일을 맞춘 거죠. 그래서 각 성별로 3%를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31개 성 중에서 9개 성을 뺀 나머지 성들은 이게 3%를 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저히 이게 꿀뚝산업이 많은 지역은 못 맞출 것 같으면 너는 2%만 하고 1%만 해라. 네. 대신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이런 지역, 청정 지역은 너 지금 목표가 3%지만 5%나 6%를 해라. 이렇게 네. 해서 이 탄소 절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의 조정을 성별로 다시 재조정을 재배분을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3%를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과소비 지역의 송전이나 또는 생산 제한이나 석탄 공급 제한은 이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은 데서 이걸 무리하게 숫자를 맞추는 것에 오류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대의 명분을 따르다가 실리를 사실은 잃은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10월 달 통계, 11월 달 통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9월 달까지 숫자를 일단 맞췄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10월에는 이제 룸이 생겼고 아마도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각 성별로 지금 하여간 에너지라는 에너지는 다 부스팅 시켜라는 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10월의 수치들은 뭐 지나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좋은 수치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11월, 12월이 이제 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광의 재가동 시간에 1개월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대략 한 내년 3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헝다 문제 그리고 또 이 에너지 문제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도 아직 있으실 것 같아서요. 2부에서는 과연 중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공동부유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과 또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1부는 마칠 거고요.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그리고 손정리마저도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 제이피모건이나 블랙락이나 뱅가드는 좀 미친 거죠. 저게 민营기업 죽이게 해가지고 자살골 넣는 나라에. 근데 이게 경제에는 독입니다.